평양 중심부 보통강 구역에 위치한 무채색의 건물. 겉보기엔 평범한 대외 무역회사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황금의 심장이라 불리는 39호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검은 돈이 모여들고 최고 존엄의 통치 자금이 세탁되는 그 은밀한 곳에서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열쇠를 쥔 핵심 간부가 스위스 계좌의 통째로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사라진 뒤 평양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쳤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위험하고도 치밀했던 배신의 서막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39호실의 비밀스러운 문 안쪽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평양의 새벽은 차가운 안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동강변의 화려한 조명 뒤편 만수대. 의사당 인근의 고위층 전용 아파트 단지는 적막에 쌓여 있었지만 7층의 한 집만은 달랐습니다. 39호실 대외결제국 과장 한석주. 그는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경제관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들이 배급 걱정을 할 때 그는 프랑스산 와인을 마시고 스위스 시계를 차며 김씨 일가의 돈주를 관리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일반 주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전 세계 통화가 찍힌 복잡한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동료가 공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일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는 곳. 내일은 자신의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의 명줄을 끊어버릴 만큼 거대한 것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USB 하나를 품 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은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스위스 연방은행의 비밀계좌 번호와 송금 내역, 그리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유럽 기업들의 명단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석주는 스위스 제네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연말 통치 자금 결산과 새로운 비자금 세탁 경로 확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모습에 공항의 보위부 요원들도 거수경례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양 땅을 밟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그는 익숙하게 미리 예약된 호텔로 향했습니다. 뒤를 따르는 감시 요원 2명이 그림자처럼 붙었지만 석주는 여유롭게 웃으며 그들에게 현지 식당에서 쓸 유로화 뭉치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출장인데 자네들도 좀 쉬어야지. 내일 은행 업무는 나 혼자 가도 충분하네. 이건 내 개인적인 배려야. 감시 요원들이 동뭉치에 눈이 팔려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석주는 호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제네바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의 손엔 스위스 은행의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고 그의 머릿속엔 평양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가 나타나지 않자 당황한 감시 요원들이 호텔 방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단 한 장의 쪽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그 순간 평양의 39호실 직통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김정은의 집무실에는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39호실 핵심 간부 실종, 스위스 계좌 자금 인출 시도 포착. 평양의 심장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른 뒤 광기 어린 분노의 명령이 전 유럽의 보위부 요원들에게 하달되었습니다. 죽여서라도 데려와라. 아니, 반드시 죽여서 장부를 되찾아라. 한석주는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비밀을 집어삼킨 거대한 폭탄이 되어 새벽의 땅 대한민국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뒤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한석주의 위치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남들은 쌀 한 토를 걱정할 때
그가 사는 아파트에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었고 냉장고에는 수입 소고기와 과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9호실 과장이라는 직함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내면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석 달 전 한석주가 직접 관리하던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갑작스럽게 인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돈은 북한 전역에 퍼진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요트를 수리하고 평양 고위층들만을 위한 수입 명품들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석주는 장부를 정리하며 묘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하는 일은 한 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좌하는 집사, 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주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대학 동기이자 39호실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박 과장이 보위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죄목은 반국가적 횡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함경도 주민들을 위해 군량미를 조금 빼돌리려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처형되던 날 석주는 군중들 틈에 섞여 그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논하던 친구가 차가운 총탄 아래 쓰러지는 모습은 석주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한순간에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석주는 직감했습니다. 이 미친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끝내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석주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9호실 내부의 보안 감시망을 피해 그는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보안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30년간 김 씨 일가가 전 세계에 숨겨둔 자산의 뿌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약 거래, 무기 밀매, 그리고 사이버 해킹으로 벌어들인 피 묻은 돈들의 세탁 경로가 그의 손끝에서 하나둘씩 추출되었습니다. 석주는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표정관리 연습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간 보위부의 날카로운 감시망에 걸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충성 맹세를 외쳤고 회의 시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체제를 찬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며 박 과장이 죽고 나서 충성심이 더 깊어졌다며 칭찬했지만 그것은 모두 탈출을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비공개 금융회의에 39호실 대표단으로 참석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평소라면 부러움을 샀을 출장길이었지만 석주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인생을 건 도박판이었습니다. 출장 가방 깊숙한 곳, 안감 사이에 그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숨겨 넣었습니다. 그 작은 칩 하나에 북한 체제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폭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석주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데려갈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여기서 함께 죽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나가 길을 닦는 것이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그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오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꼭 꺼내주마. 평양 순환공항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석주는 멀어져가는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켜야 할 조국이었지만 그에게는 이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눈을 감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총칼이 아닌 숫자와 정보로 이루어진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북한의 간부가 아닌 체제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평양보다 훨씬 차갑고도 눈부셨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명품 거리의 불빛들은 석주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묵는 호텔방 밖에는 보위부에서 파견된 감시 요원 2명이 교대로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석주를 보호하는 경호원이었지만
실상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석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수천 번도 더 그려본 시뮬레이션을 복기했습니다. 내일 오전 그는 스위스 연방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서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곳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며 보위부 요원들도 은행 내부의 상담실까지는 따라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석주가 설계한 유일한 빈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일부러 아주 까다로운 상급자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구두가 더럽다며 요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호텔 조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요원들이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분산된 틈을 타 석주는 미리 준비한 암호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개월 전부터 은밀하게 접촉해온 서방의 정보원과 주고받기로 한 신호였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석주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품 안의 마이크로 SD 카드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 정문에 도착하자 거구의 요원들이 앞장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고 존엄의 계좌는 당 간부 중에서도 허가된 자 외에는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아시지요? 석주의 서슬퍼런 경고에 요원들은 멈칫하며 정문 앞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은행 내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VIP 상담실로 들어선 석주의 눈앞에 스위스 은행원이 나타났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평소처럼 북한 대외결제국 전용 코드를 제시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들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긁어모은 피 같은 돈들이었습니다. 석주는 능숙하게 계좌 점검을 하는 척하며 동시에 자신이 준비한 해킹 프로그램을 은행 시스템에 몰래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좌의 모든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평양에서 즉시 알아채고 비상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석주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비자금의 10%를 전 세계 수천 개의 유령 계좌로 잘게 쪼개어 분산. 송금하는 동시에 계좌의 접속 권한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도 접근 거부가 뜨도록 설계를 마친 것입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 셔츠가 젖어갔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마침내 모니터에 처리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제 평양은 더 이상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석주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망명을 원한다.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달라.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터폰으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뒷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스위스 연방경찰과 정보국 요원들이었습니다. 석주는 그들을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시각 은행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석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보위부 요원들은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도 석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은행 내부로 난입하려 했지만 이미 무장한 스위스 경찰들이 입구를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석주는 달리는 차량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제네바 호수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김정은의 주머니에서 수조 원의 돈을 가로채고 체제의 심장부를 도려낸 배신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북한 암살조와의 숨바꼭질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석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안에 쥔 이 작은 칩이 언젠가 고향 땅의 가족들을 구해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도박의 첫 판은 석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조가 붙었습니다. 차량 4대가 우리를 포위하려 합니다. 석주의 심장이 다시 무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투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제네바 시내를 가로지르는 차량 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석주의 옆에 앉은 스위스 정보국 요원은 끊임없이 무전기로 주변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SUV 2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마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번화가 한복판에서도 거칠게 차선을 변경하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이 경로로 움직일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원은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평양의 정보망을 과소평가했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그들의 영토가 아닙니다. 엔진음이 날카롭게 울리며 차량이 골목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평양의 39호실 본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날아온 긴급 보고는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직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계좌가 잠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무실에서는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히 간부 한 명이 도망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치 자금의 10%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공중으로 분해되어 수천 개의 미궁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김정은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즉시 전 유럽에 퍼져 있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한석주를 산채로 잡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가방만이라도 회수하라. 이른바 청소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석주가 탄 차량은 제네바 외곽의 한 개인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 거물급 망명자를 자국에 오래 두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고 이미 조율된 대로 그를 제3국으로 신속히 이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선두 차량이 급브라이크를 밟았습니다. 도로 중앙에 대형 트럭 한 대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 뒤로 총을 든 사내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정예 암살조였습니다. 그들은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의 현지에 잠입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엎드려. 요원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고요한 비행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차창 유리가 비산하며 석주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석주는 차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양에서 대접받던 간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조국이 보낸 총탄을 피해 구걸하듯 숨어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공포가 석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수 없다. 여기서 죽으면 내 가족은 영영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스위스 요원들의 대응 사격이 이어지는 사이 석주는 요원이 건네준 방탄조끼를 겨우 챙겨 입었습니다. 뒷문으로 뛰어야 합니다. 30m 앞에 경납고가 있습니다. 거기 비행기가 대기 중입니다. 요원의 지시에 따라 석주는 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총알이 땅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귀를 스치는 파열음이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굴러들어오듯 몸을 던진 석주의 눈앞에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한 대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비행기는 관제탑의 허가도 기다리지 않고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경납고를 뚫고 들어온 보위부 요원들이 비행기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지만 기체는 이미 지면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른 뒤였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온 비행기 안 석주는 그제야 젖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품 안의 USB는 무사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유럽의 대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증발했습니다. 평양의 기록부에서도 스위스의 호텔방에서도 그의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추적은 비행기 밖보다 더 치열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행기 내부에 앉아있던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석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과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석주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뒤 처음으로 느낀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평양의 복수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뒤를 쫓아 한국 땅까지 마술을 뻗칠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직항편을 타기 전 신변을 완전히 세탁하고 평양의 추적조를 따돌리기 위한 임시 거점이었지요. 석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 과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평양이 이번 사건을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요원의 말에 석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양 보위부는 이미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거점의 조폭 세력까지 매수하여 석주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로챈 계좌 중 일부가 김정은의 직속 7호보고 자금, 즉 후계자 교육과 통치 기반을 위한 핵심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격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의 외벽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국정원 요원들이 급히 무기를 챙기며 외쳤습니다. 보위부 암살조는 석주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심어두었던 미세한 신호 발신기를 역추적해온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황급히 지하실 비밀 통로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벽 너머로 격렬한 교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음기 달린 총기가 내뿜는 둔탁한 파열음과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독일어로 고함을 치는 현지 경찰들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석주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끌고 가 전 세계 앞에 본보기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추격조는 집요했습니다. 안전가옥의 뒷문을 부수고 들어온 한 사내가 석주가 숨은 지하실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석주와 안면이 있던 보위부 소속의 전문 킬러였습니다. 한석주 과장, 그만 나오고 장부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 가족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위에서 약속하셨다. 사내의 목소리는 비릿한 죽음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순간 석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항복하고 가족의 안위를 빌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 이 체제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그는 품 안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포기한다면 친구 박 과장의 죽음과 자신이 가졌던 그 찰나의 희망은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석주는 지하실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올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찰나 석주는 온 힘을 다해 소화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린 사이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요원의 대응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넘긴 석주는 요원들에 의해 준비된 방탄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공항으로 갑니다. 독일 연방경찰이 엄호할 겁니다. 차량은 빗길을 뚫고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뒤를 쫓던 보위부의 차량들이 독일 경찰차들에 의해 하나둘씩 차단되는 모습이 사이드미러에 비쳤습니다. 석주는 그제야 자신이 든 가방이 단순한 돈 가방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바꾼 진실의 무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항 지하의 외교관 전용 통로에 도착했을 때 석주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평양에서보다 훨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트랩에 오르기 전 자신을 끝까지 추격해온 보위부 요원들이 멀리서 분노에 차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하늘을 지나 동쪽으로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늘 꿈꿔왔던 자유의 땅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의 추격은 공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더 은밀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오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테니. 비행기가 성층권을 가르며 동쪽으로 향하는 동안 기내의 긴장감은 지상에서의 총격전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한석주는 국정원 요원들이 마련해준 특별구역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져온 정보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신변과 남겨진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는 협상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곧 한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베테랑 요원 강 팀장이 석주의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과장님이 가져오신 USB의 암호화 수준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 몇 개가 아니더군요. 저희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석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카드를 너무 일찍 다 보여주면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숨기면 신뢰를 잃어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최후의 밀당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김정은의 비자금 내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석주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북한이 해외 포섭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명단, 그리고 자금 세탁을 도와준 유럽과 아시아의 은행 지점장들의 비밀 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비밀 공작 거점 12곳의 주소와 운영 자금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강 팀장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CIA와 전 세계 정보기관이 눈독을 들릴 만한 상상 이상의 정보였습니다. 석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단순한 귀순자가 아닌 특수정보 협력자로 대우해 줄 것. 둘째, 평양에 남겨진 내 아내와 아들을 데려오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줄 것.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이 자금의 일부를 동결해 북한 내부의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강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북한 내부 세력 지원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석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협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USB는 내가 비밀번호를 3번 틀리게 입력하면 내부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파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거나 강제로 빼앗으려 해도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평양의 심장을 멈출 기회를 발로 차버리시겠습니까? 기내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행기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강 팀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가 가장 갈구하는 것을 쥐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권력이 생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분 후 강 팀장이 위성 전화를 통해 상부와 긴급 교신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과장님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족 구출 작전은 저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라인을 가동하겠습니다. 대신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데이터의 50%를 먼저 공개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나머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잠금 해제 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고 아내의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 건네겠습니다.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거대한 배신이 평양의 권력자들을 얼마나 미치게 만들었을지, 그리고 그 분노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어떤 화살로 돌아갈지 생각하면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는 한반도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양의 간부도 스위스의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구하고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한 남자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유의 땅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정보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 체제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기체는 가벼운 진동과 함께 속도를 줄였습니다. 한석주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의 거칠고 투박한 아스팔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끄러운 활주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화려한 공항 터미널의 불빛들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과장님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시죠.
강 팀장의 부드러운 권유에 석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한국의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공기가 억압과 감시로 가득한 무거운 납 덩어리 같았다면 이곳의 공기는 낯설지만 날카로운 자유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입국장이 아닌 안가로 연결된 별도의 비밀 통로를 통해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은 석주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양의 최고층 아파트인 여명거리보다 훨씬 높고 화려한 빌딩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의 행렬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번영의 증거였습니다. 안가에 도착하자마자 석주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가족의 소식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약속대로 북중 접경 지역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의 가족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행히 부인과 아드님은 보위부의 검열이 강화되기 직전 미리 매수해둔 국경수비대의 도움으로 압록강을 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중국 내 안전한 가옥에서 보호 중입니다. 강 팀장의 말에 석주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족의 생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마지막 USB 복구키를 꺼내 강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여기 나머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이 저 악마 같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석주가 넘긴 정보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 세계 주요 은행에서 북한의 위장 계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평양으로 흘러들어가던 사치품 공급선이 끊겼고 김정은이 직접 관리하던 통치 자금줄에 치명적인 마비가 왔습니다. 외신들은 연일 북한 내부 핵심 인사의 망명과 비자금 증발을 대서특필했고 평양 내부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숙청의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 석주는 국정원의 삼엄한 보호 아래 드디어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척해진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석주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어. 석주는 이제 한국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의 암살 위협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그림자가 되겠지만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가져온 장부는 단순히 돈의 기록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고혈을 짜낸 악의 기록이었으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39호실의 금고지기에서 대한민국 평범한 이웃으로 한석주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평범한 새벽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필요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언젠가 자신이 가져온 그 진실의 조각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저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고향 땅에도 이 눈부신 새벽을 가져다 주기를 말입니다.